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여배우 수잔 헤이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연기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열정적인 연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영화 같은 드라마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그녀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57세의 나이에 비극적인 사망 원인이 영화 촬영장에서 화학적 요인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촬영에 참여했던 220명 중 절반이 암에 걸렸다는 것이죠. 정말 믿기 어려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어떻게 할리우드의 드라마 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으며 안타까운 비극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수잔 헤이워드라는 이름은 그녀의 본명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1917년 6월 화려한 할리우드와는 아주 거리가 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에디스 마레너였고요. 부모님인 엘렌과 월터 마레너는 뉴욕에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던 노동자들이었죠. 하지만 시작이 이렇게 소박했다고 해서 그녀의 인생이 평범하게 끝날 운명이었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수잔 헤이워드는 처음부터 더 큰 무대에서 빛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답니다. 수잔 헤이워드의 인생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어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때로는 끔찍한 사건들도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찔했던 기억은 그녀가 뉴욕의 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이 자신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줄 꿈에도 몰랐겠죠. 도로를 건너고 있던 어린 수잔 앞에 갑자기 차량이 나타났고 그 차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엉덩이뼈까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물론 이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흉터와 이야기를 남겼지만요. 이 사고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으로 끝난 게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앞으로 헤쳐나갈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어 주었죠. 그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몸의 절반을 감싸는 섰고 깁스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난 후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어요. 마치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뼈가 다소 비정상적으로 붙어버린 탓에 걸음걸이가 독특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독보적으로 만들어준 매력 포인트가 되었답니다. 특히 카메라 앞에서 독특한 힙스윙은 상징적인 매력으로 자리 잡았어요. 정말 인생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큰 사고를 겪고 나서 평생 장애를 이유로 보상금을 받으며 지내는 삶을 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수잔 헤이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절대 희생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독특한 걸음걸이를 숨기기는커녕 더 당당하게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던 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신문 배달 일을 시작했답니다. 매일매일 걸어서 신문을 배달하며 열심히 움직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운동이 그녀의 걸음걸이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녀는 이미 충분히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독특함이야말로 전설로 만들어준 요소 중 하나였답니다. 신문 배달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수잔은 조금 더 재미있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선택한 건 바로 모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려한 런웨이나 잡지, 촬영 같은 모델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뚱뚱한 14살 아이들을 위한 드레스 모델이었답니다. 이 일은 완벽한 꿈의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자신만의 영감을 찾기 위해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죠. 수잔 헤이워드는 어릴 때부터 영화의 드라마틱한 매력과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극장으로 달려가 오빠 월터 주니어와 함께 더블 피처, 즉 영화를 2편 연속으로 상영하는 것을 보곤 했답니다. 특히 오빠와는 정말 친밀한 사이였지만 언니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영화관에서 보낸 시간은 특별한 영감과 즐거움을 주었죠. 영화에 이렇게 끌렸던 이유는 단순히 보는 즐거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언젠가 스크린 속 주인공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수잔 헤이워드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언니 플로렌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해요. 특히 언니는 브로드웨이에 먼저 진출하며 가족의 자랑거리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수잔은 더욱더 자신이 2인자라고 느껴야 했답니다. 엄마로부터의 응원도 없었고 항상 언니와 비교당하며 자랐던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 크리스마스에 석탄을 받는다는 농담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수잔 헤이워드는 실제로 석탄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다고 해요. 그때는 대공황 시기라 모두가 힘든 시절이었지만 엄마가 선물로 포장된 석탄을 줬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죠. 수잔은 이때 더더욱 자신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연극과 보드빌 공연에 참여하며 점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죠. 졸업 앨범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한 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더 큰 무대, 더 큰 꿈을 향해 가야겠죠. 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잔은 모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뚱뚱한 14살 아이들 드레스가 아니라 매력을 뽐낼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았죠. 특히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와 강렬한 눈빛은 뉴욕에서 톱 모델로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난 더 큰 무대로 가야 해. 라는 결심과 함께 할리우드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설렘과 실망, 그리고 놀라운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1937년, 수잔 헤이워드는 큰 꿈을 품고 할리우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언니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할리우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었어요. 특히 1939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역할 오디션에 도전했는데요. 경쟁자가 무려 1,400명이나 되었답니다. 결국 그 역할을 따내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에요. 할리우드는 정말 냉정한 곳이에요. 수잔은 이곳에서 잔혹한 쇼 비즈니스의 세계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캐스팅팀은 그녀가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몇 달 동안 그녀를 이용했어요. 그녀를 대역 배우로 쓰기 위해 희망 고문을 한 거죠. 하지만 수잔은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영화 감독이자 할리우드의 거물 데이비드 오 셀즈닉은 그녀의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와 독특한 걸음걸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셀즈닉은 수잔이 할리우드에 남을 수 있도록 워너 브라더스와 계약을 맺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곧 재능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에디스 마레너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며 공식적으로 이름을 수잔 헤이워드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작이 열렸지만 스타덤을 향한 여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붉은 머리와 독특한 걸음걸이에 끌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몇몇 작은 영화에서 조연 역할을 맡았지만 그마저도 최종 편집에서 잘려나갔다고 해요. 정말 안타깝죠? 당시 그녀가 얼마나 좋은 연기를 했는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재능을 알아보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죠. 수잔 헤이워드가 언젠가 큰 스타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 필요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938년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로 미래의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출연한 영화였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나중에 대통령의 여인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했다는 거예요. 정말 운명 같은 연결이죠. 하지만 이 유망한 역할조차도 성공을 완전히 보장해주진 못했답니다. 여러분도 할리우드가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이제 아시겠죠? 로널드 레이건과의 영화 이후에도 워너 브라더스는 수잔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어요. 결국 더 나은 계약을 찾아 워너 브라더스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 선택이 그녀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이 되었죠. 1939년 큰 성공을 거둔 영화보 제스트에 출연하게 됩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그녀를 위해 정렬된 것처럼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잔 헤이워드는 단순히 밤하늘의 별이 예뻐서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별자리를 굉장히 믿었답니다. 수잔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특히 커리어나 개인적인 선택을 할 때 항상 별자리를 참고했다고 해요. 운에 맡기지 않고 하늘의 지도를 따라갔죠. 하지만 아무리 별들이 그녀를 돕는다 해도 결국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진 못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2시 47분에 계약서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수잔 헤이워드는 그랬답니다. 수잔은 별자리를 굉장히 믿었는데요. 특히 할리우드의 유명 점성가인 캐롤 라이터를 찾아가 조언을 받았어요. 라이터가 가장 운이 좋은 시간은 새벽 2시 47분이라고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수잔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알람을 맞춰 새벽 2시 45분에 일어났답니다.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효과가 있었다니 놀랍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수잔이 점성술에 따라 행동했을 때 커리어는 날개를 단 듯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특히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새벽 2시 47분에 체결한 계약 덕분에 더 큰 영화, 더 중요한 역할들을 맡게 되었죠. 1942년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커리어를 위해 별자리를 참고했다면 연애 문제도 별들에게 물어봤어야 했을까요? 그녀의 사랑 이야기는 그야말로 운석 충돌처럼 폭삭 망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수잔 헤이워드는 단순히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할리우드 캔틴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곳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에게 음식과 음료,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는 클럽이었죠. 수잔의 따뜻한 태도와 소박한 매력 덕분에 군인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 스타였답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수잔이 할리우드 캔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배우 제스 바커였죠. 사실 수잔은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가식적인 분위기를 싫어해서 그런 삶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바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둘은 관계를 조용히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리우드에서 비밀을 지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요. 두 사람의 관계는 곧 많은 관심과 이야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랑이란 게 참 묘하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꽤 격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결혼 소식은 마치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자동차처럼 모두를 놀라게 했답니다. 결국 1944년 7월 수잔은 제스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결혼하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혼 이후 두 사람은 할리우드에서 떠오르는 시네스타 커플로 보였지만 사실 그 결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결혼 후 7개월 만에 수잔이 쌍둥이를 출산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두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남편에 대한 애정은 점점 식어갔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수잔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커리어와 정신적 안정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꽤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잔과 제스는 세부 사항을 최대한 언론에 노출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건 결국 10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사람이 법원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이에요.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이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고 거의 즉각적으로 이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잔 헤이워드에게는 이혼 이후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잔의 사랑은 점점 식어갔지만 커리어는 그와 반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1944년부터 1954년까지 무려 25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어요. 어떤 해에는 1년에 4편의 영화에 출연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런데요.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연기와 촬영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1947년 영화 스매시 업, 한 여자의 이야기에서 마샤 헌트와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녀의 열정이 조금 과했던 걸까요? 영화 속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한 나머지 실제로 상대 배우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던 거죠. 그런데 수잔이 항상 싸움만 한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촬영장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답니다. 한 동료 배우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수잔 헤이워드는 촬영 대기 중에 절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쯤 되면 수잔의 행동이 정말 독특하다고 느껴지시죠? 하지만 그녀의 연기만큼은 항상 최고였어요.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해도 연기는 모든 것을 압도했답니다. 수잔의 촬영장에서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이었어요. 특히 스매시업 한 여자의 이야기는 첫 번째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을 안겨줬습니다. 비록 그 해에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수잔의 날은 곧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는 꽤 컸어요. 수잔은 촬영장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때로는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1951년 영화 로우아이드 촬영 중에 한 남자 배우가 수잔과의 장면에서 너무 거칠게 그녀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수잔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감독에게 직접 가서 그 배우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죠. 결국 감독은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수잔이 항상 이겼던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그녀도 촬영장에서의 갈등에서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답니다. 1964년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베티 데이비스와 함께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의 제목처럼 사랑은 정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수잔과 베티는 영화 속에서도 충돌했지만 촬영장 밖에서도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베티 데이비스가 촬영 중에 수잔 헤이워드의 가발을 확 벗겨내고 그걸로 그녀를 여러 번 때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두 디바를 한 공간에 넣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정말 폭발적인 촬영장이었겠죠? 수잔 헤이워드는 거칠고 강렬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부드럽고 섬세한 면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가수 역할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5년 영화 내일 울게 될 거야에서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영화는 그녀에게 큰 성공을 안겨줬는데요. 특히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답니다. 수잔 헤이워드는 비평가들에게 사랑받는 배우였고 이미 여러 차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며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완벽히 표현하며 진짜 살아 숨쉬는 여성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헌신적인 면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1954년 첫 번째 남편과의 이혼을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했지만 그 이후 벌어진 양육권 다툼은 너무 큰 스트레스를 안겨줬습니다. 게다가 촬영 스케줄로 항상 바빴고 그 스케줄은 그녀가 농담 삼아 동료들과 싸우는 일정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해요. 결국 이런 스트레스는 한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터졌을 때 그녀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다고 합니다. 1955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과 함께 홍콩으로 떠나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마침 영화 포춘의 병사 촬영이 홍콩에서 진행될 예정이라 이 기회를 가족 휴가로 삼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전 남편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며 출국을 막은 거예요. 결국 계획은 무산됐고 아이들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수잔 본인의 건강이었어요. 이 시기에 수잔 헤이워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양육권 다툼과 촬영 스케줄의 압박이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죠. 1955년 4월,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집을 찾은 형사들이 테라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를 발견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 사건 이후 수잔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회복해 나갔습니다. 결국 양육권 다툼에서도 승리했고 연기 활동도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예전처럼 많은 작품에 출연하기보다는 1년에 한두 편 정도만 출연하며 속도를 조절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수잔은 인생을 함께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수잔 헤이워드는 할리우드에서의 복잡한 삶과 스타덤의 압박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 조지아 출신의 목장주의자 사업가인 플로이드 이튼 찰클리와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지아에 있는 농장으로 이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기를 그만두고 은퇴를 결정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장 빛나는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답니다. 수잔 헤이워드는 한동안 연기 활동을 줄이며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어요. 그러다 1958년 영화 나는 살고 싶다로 조심스럽게 복귀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바바라 그레이엄이라는 실제 인물을 열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마침내 오랫동안 비껴갔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성공은 때론 사람을 조금 변하게 만든다. 수잔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을 받기 전에도 이미 할리우드의 스타였지만 오스카 트로피를 손에 넣은 뒤에는 완벽한 디바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촬영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곤 했는데요.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을 때는 오직 왼쪽 얼굴만 촬영하도록 했고 그것도 4분의 3 각도에서만 찍어야 한다고 고집했답니다. 이 정도는 디바라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정한 디바라면 외모도 그에 걸맞아야 하겠죠. 항상 자신이 돋보이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1961년 영화 백스트리트에서는 의상 예산이 무려 10만 달러였다고 해요. 1960년대 10만 달러면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죠. 결국 그녀에게도 큰 슬픔이 찾아오고 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녀는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남편과 함께 드라마 없는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플로이드 이튼 찰클리가 1966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다행히도 수잔은 이 슬픔을 오래 겪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에게 그 집은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를 떠나 플로리다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연기 활동을 잠시 쉬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답니다. 휴식 후에 다시 멋지게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귀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67년 영화 벨리 오브 더 돌스로 조심스럽게 복귀를 시도했어요. 이 작품은 스타들로 가득한 캐스팅 덕분에 그녀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죠. 하지만 다음 작품인 1968년 뮤지컬 영화 메임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단독으로 주목받아야 했는데요. 그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수잔 헤이워드가 이렇게 힘들어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72년 의사로부터 폐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그 종양은 이미 전이된 상태였죠. 그녀가 복귀작에서 목소리를 잃었던 것도 어쩌면 이 병 때문이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건강이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1973년 4월, 겨우 55세의 나이에 또 다른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폐암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녀에게 이번엔 뇌암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갑작스러운 발작을 겪었고 그제야 의사들이 뇌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건강했던 그녀가 이런 병을 겪게 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폐암과 뇌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은 뒤 결국 영화계를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녀는 예전에 자동차 사고를 이겨냈고 약물 과다 복용 후에도 생사의 문턱을 넘어서 살아남은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몸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1975년 그녀는 비벌리 힐스 자택에서 치명적인 발작을 겪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57세였어요. 수잔 헤이워드의 죽음은 갑작스러워 보였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956년 그녀는 존 웨인과 함께 영화 정복자에 출연했는데요. 두 사람의 연기 호흡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하지만 이 영화 촬영 현장에는 또 다른 화학적 요소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복자의 촬영지는 유타주 세인트 조지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과거 핵실험장 근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촬영팀은 이곳에서 영화를 찍으면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주장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수잔 헤이워드만이 아니었어요. 정복자에 출연했던 배우들과 제작진 중에 상당수가 암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잔 헤이워드뿐만 아니라 존 웨인, 아그네스 무어헤드, 그리고 감독 딕 파월까지 모두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영화에 참여했던 220명 중 거의 절반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잔 헤이워드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그녀는 항상 당당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고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수잔 헤이워드가 얼마나 강인하고 멋진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셨나요? 그녀는 삶의 모든 도전을 받아들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잔 헤이워드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